사진은 처음 이투스 들어갈 때 신나가지고 찍은 프로필 사진인데 벌써 9년 전이어가지고 그동안 살이 많이 쪘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사진이랑 많이 다르죠. 저는 이투스에서 이제 논술로는 8년차 강사이고요. 3년차부터는 1타를 유지하고 있어서 6년째 1타 강사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투스에서 논술 대표를 하고 있는데 현재 1타 강사로 있으신 분들 중에는 제가 가장 오랫동안 1타를 유지하고 있는 강사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대치명인과 목동 사과나무에서 국어와 논술을 가르치고 있는 이제 강사입니다. 그래서 제 소개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은 이제 육평에 대한 이야기를 좀 분석해서 설명드리고 제 수업이 어떤 수업이어서 이제 잘 아이들 대비시킬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개괄적으로 이제 육평의 가장 기초적인 계량적인 분석과 대표적인 경향 그리고 영역별 분석 전략까지 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우선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등급컷 자료인데요. 물수능의 기조가 좀 나왔죠. 좀 쉽게 낸 경향성이 좀 보이는데 당연히 뭐 화작이랑 엄매랑 비교했을 때는 엄매가 더 어려운 시험입니다. 근데 3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이거 때문에 과목을 바꿀 정도는 당연히 아니고 사실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만약에 아주 제로 베이스라고 했을 때 현재 엄매나 화작이나 둘 다 아무것도 모른다 했을 때는 엄매를 선택하는 것보다 화작을 선택하는 게 조금 더 쉬운 길인 학생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화작과 엄매는 당연히 자기가 더 흥미를 가지고 적성에 맞는 걸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더 유리하다고 선택하는 거는 위험해요. 두 번째로는 변별력과 접근성의 균형인데 사실상 접근성이라고 하는 건 쉽게 나왔다는 뜻이고 근데 여전히 1등급과 100점에 대한 표준 점수를 보면은 분명한 구분은 되어 있다. 그래서 아주 물수능이지만 의미는 있었다. 이런 말씀이고요. 일단 전체적인 출제 경향이 첫 번째. 기본으로의 회귀라고 하는데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요. 근본적으로 지문에 대한 깊이 있는 정리와 이해를 가지고 문제풀이로 들어가야 덜 헷갈리거든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 가장 좀 크게 실수하는 부분이 마음이 급해서 지문에 대한 정리가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문제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어느 정도는 기억이 나는데 헷갈리는 정보도 있겠죠. 그래서 어디서 시간을 쏟냐면은 매력적인 오답이나 자기가 헷갈리는 선지가 있어요. 이거랑 이거 중에 뭐가 정답이지? 라는 걸 고민하게 됩니다. 이러느라 문제마다 이런 게 또 이제 있단 말이죠. 이러는 시간을 많이 흘려보내는 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모자라거든요. 근데 근본적으로는 차라리 이 시간을 아껴서 지문을 독해할 때, 정리할 때 조금 더 명확하게 핵심 정보를 적어두고 이걸 나중에 참고할 수 있게 만들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선지로 갔으면은 헷갈릴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었는데 요 실패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문에 대한 근본적인 문해력이 여전히 중요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새로운 제재 융합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독서론에 이제 첫 번째 문제 독서론이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에 원래 이제 문법적 요소가 섞여 들어온 적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근데 요번에 이제 문법 요소가 섞여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엄매를 선택하지 않은 친구들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문법에 대한 이해가 아예 없으면은 조금 이제 불편한 그런 수능이 될 가능성이 있어졌다. 이런 게 좀 이제 유의미한 분석이고요. 난이도 상향 가능성. 요번에 이제 뭐 점수에서도 약간 쉽게 나왔다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문제를 뜯어보면은 충분히 더 어렵게 낼 수 있었던 지점들이 보여요. 왜 여기까지만 물어봤지? 한 번 더 깊게 물어봤으면 아이들이 더 헷갈렸을 텐데 평소에 평가원이 이 정도까지 물어보는데 근데 왜 여기까지만 했지? 라는 부분들이 몇 개 보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좀 쉽게 낸 테스트가 아닌가 라는 이제 분석이 지배적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아마도 제 예측인데 구모 때는 지금보다는 확실히 난이도를 좀 높여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지 않을까. 그거 좀 쉽게 냈더니 이런 분포야? 구모 때는 조금 더 난이도 높였더니 이런 분포야? 이거 두 개를 거쳐서 수능 때는 좀 적당한 난이도 조정하겠죠.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과목별로 이제 영역별로 조금씩 보도록 할 건데요. 거시독해랑 미시독해는 둘 다 중요합니다. 이제 거시독해 부분에서는 좀 주목을 했던 부분이 위계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게 법 지문이 두 번째 지문으로 나왔었는데요. 거기 보시면은 개념간에 나열들이 이제 있는데 아이들이 이런 절차가 이런 해결 과정 안에 있구나라는 그런 위계적 구조 파악을 하는 게 좀 미흡한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개념들이 나열되어 있을 때 어떤 개념 안에 무엇이 속해 있는가, 이 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어떤 조건 하에서 실천되는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파악하는 게 중요했다. 그래서 법률에 대해서는 당연히 원칙과 예의나 요건과 효과 같은 그런 기본적인 구조가 중요하게 필요했다. 이런 말씀이고요. 미시적으로 보자면은 인문정보제 철학 지문이 하나 나왔거든요. 인간도 정보다라는 명제가 나오고 동일한 권리는 아니지만 이렇게 나오는데 인간이 갖고 있는 위상이 인간 중심주의 시절보다는 좀 약해졌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하지만 그게 다른 존재들과 인간이 동등해졌다는 건 아니다라는 대목이 나오는데 이 지목을 딱 짚어서 문제로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아니지만이라고 하는 게 하지만이 표시고 A법 B에서 B가 더 중요하다는 거 누구나 알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주의 깊게 체크하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사실상 상술에서 한번 흘러가는 지점이었어요. 이런 걸 이제 흘려보내면은 또 이제 놓쳤더라. 이런 말씀이고 밑에 있는 과학 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문맥적인 흐름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밀하게 어디가 단서가 있고 어디가 조건이 있고 하는 것도 꼼꼼하게 체크를 하는 게 중요했다. 사실상 근데 이런 원칙을 아이들이 모르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평상시에 공부할 때 이걸 꼼꼼하게 정리하는 게 당연히 습관이 돼야 되고 더 중요한 거는 이 습관화가 되는 것이 결국에는 의식적 차원의 습관을 넘어서 무의식적 차원의 습관화까지 가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처음에 꼼꼼하게 정리하면 느리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선생님 이렇게 자세하게 정리하면은 이게 시간에 안에 못 풀지 않을까요? 이런 고민을 늘 합니다. 사실 모든 수업에서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고민이에요. 그렇잖아요. 수업에서는 한 지문을 뭐 짧아도 30분, 길면 1시간 동안 분석을 하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해야 되잖아요. 이게 사실 모든 수업이 마찬가지겠지만 이때 이제 요 대목에서 아이들한테 제가 좀 강조하는 게 있는데요. 정확한 분석이 누적이 돼야 그게 결국에는 암산으로 가잖아요. 우리 수학 문제 풀 때도 암산 잘하는 친구도 있죠. 근데 처음부터 암산을 잘할 리가 없죠. 그 친구는 처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다 손으로 썼겠죠. 모든 풀이 과정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쓰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게 약간 지겨워지는 순간이 오는 그런 수준까지 가죠. 그러면은 너무나 당연한 것들을 그때 조금씩 생략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은 간단한 문제는 암산까지 되고 나중에 더 고수가 되면은 복잡한 문제도 웬만하면은 몇 줄 안 써도 풀리게 되는 그런 경지에 이르게 되잖아요. 사실 국어가 똑같습니다. 아이들이 수업에서는 정확한 풀이, 자세한 그 체계적인 풀이를 보는데 이거를 일관되게 연습을 쌓아 나가서 자신의 사고 습관으로 만드는 경지까지 가야 돼요. 근데 아이들은 수업 때는 어느 정도 이제 잘 따라오는데 혼자 문제 풀 때는 또 자기 맘대로 하는 경우도 있고 조금만 마음이 급해지거나 혼동이 오거나 불안이 오면은 그냥 아이들 하는 말로 거의급풀이라고 합니다. 그냥 읽고 그냥 풀어버리는 거기서 패착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정하기 위한 그 훈련 절차가 필요하다. 그건 좀 이따 제가 수업 내용에서 좀 말씀드릴게요. 문학에서는요. 여전히 뭐 난이도 조정에 대한 여지가 보였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심층적인 동기를 충분히 물어봤던 평가원이 왜 여기서 단순하게 물어봤을까라고 좀 쉬운 문제를 일부러 냈다라는 지점이 보였다. 그 감상 능력에서는 근본적인 문해력에 대한 깊은 요구사항이 있었다. 예를 들어서 문학에서 좀 어려운 이해를 요구할 때는 많은 경우에 보기를 설정해 두고 보기를 참고해서 이해시키는 경우들이 이제 많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예를 들면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말을 걸지 않아도 말이 되는군. 근데 아이들이 이것만 보고 어디까지 이해할 수 있었어야 되냐면요.
정서적인 교감을 하는구나 라는 거를 따로 특별한 외부 근거 없이 이해할 수 있었어야 됐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문학에 있어서도 문맥적인 내재적 독해를 강화시켜야 지금 평가원이 요구하는 좀 강화된 감상 능력 부분을 대처할 수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시적으로 시간 왜곡에 있어서 문제를 낸 부분이 좀 눈에 띄었는데 이건 사실상 되게 단골이에요. 가령 실제 지문에서는 주인공이 어떤 걸 상상한 다음에 행동을 취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선지에서는 상상하면서 행동을 취한다고 나왔어요. 이게 사실 미시적인 차이죠. 사실상 하면서라고 하면은 상상과 행동이 동시에 발생하는 사건으로 규정한 건데 이게 이제 실제와 다르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있다. 사실상 이제 시간 왜곡이라고 정리했지만 문학도 결국에는 정보 처리예요. 문학에 나와 있는 P이며 Q이다. 즉 이전 사건과 나중 사건, 원인이 되는 사건과 결과가 되는 사건, 이런 사건들의 그 논리적 관계를 정밀하게 정리한 다음에 얘를 바탕으로 봤을 때 참인 명제를 고르는 게 결국에는 문학 시험이거든요. 문학도 결국에는 어떤 순수하게 뭐 정서적으로 느끼는 이런 감상력 싸움이 아니고 결국 정보 처리 싸움이고 참인 명제, 거짓된 명제를 고르는 싸움이다. 그래서 그거를 정리하는 습관이 또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실천 강령에 해당하는 대처인데요. 요거는 근본적으로 문해력이 필요하다라는 대목의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일단 여기서 제가 제 교재를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릴게요. 우리 교재 어디 보시면 되냐면요. 11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이게 문제 해설지예요. 10페이지 살짝 봐주실래요? 10페이지 보시면은 독해 가이드라고 써 있고요. 독해 가이드가 뭐냐면은 비문학 지문에서 한 문장 한 문장을 읽어 내려갈 때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분석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아주 자세한 연구입니다. 제가 연구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굉장히 자세하고 강사들이 회의할 때 서로 공유하는 수준의 그런 아주 자세한 분석이에요. 아마도 이제 아이들이 갖고 있는 문제집이나 혹은 제가 이제 다른 건 다 모르지만 웬만한 어떤 강사분들의 해설서랑 비교해도 그 연구의 상세함이나 체계성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참고로 이제 10페이지부터 어디까지 가냐면요. 한 지문에 대한 독해 분석만 15페이지까지 가죠. 그러니까 굉장히 자세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한 문장을 읽고 어디까지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었는지를 아주 깊게 연구하는 내용입니다. 여기는 어떤 게 들어있느냐? 이런 게 들어있어요. 이 문단의 핵심이 뭐냐? 왜 이 말을 했을까? 이거 다음에는 어떤 게 나올까에 대해서 어떻게 아이들이 생각하면 좋았을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자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결국 이런 능력이 중요하거든요. 아이들이 그냥 정보를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서 읽으면은 뇌를 적극적으로 쓰는 게 아니어서 그냥 흘러가는 정보가 되고요. 그렇게 해서 모든 골자를 이해한 상태에서 문제 풀 수가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이제 사고하면서 가야 되는데 보통은 수업에서도 그냥 이거 10분 줄게 혹은 5분 줄게 풀어봐 하고 이제 쫙 푼 다음에 아이들이 이제 다 풀면 그때부터 이제 해설하는 그런 과정으로 수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정확하게 하는 것을 좀 체감하면서 훈련을 좀 해봐야 돼요. 근데 시험 시간을 타이트하게 잡고 그냥 해봐라고 하는 거는 그냥 하던 대로 일단 해본 다음에 강사가 보여주는 좀 나쁘게 말하면 서커스를 구경하는 게 돼버리거든요. 강사는 당연히 이제 매우 자세하고 체계적으로 풀어주겠죠. 근데 아이들이 그거를 자기의 기반 능력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한계 지점을 뚫어주는 강의를 보면서 연습하는 게 좋은데 무작정 이제 그냥 막 풀어본 다음에 강의를 듣는 것보다는 분석을 하기 위해서 저는 한 문단씩 끊어서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문단만 읽어보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밑줄을 긋고 그 중에서도 골자는 옆에다 단어 위주로 몇 자 써봐라. 메모를 최소한으로 남겨라. 라고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첫 번째 문단만 읽고 제가 점검을 합니다. 먼저 한 친구 손들라고 해서 제가 가서 보고
잘 못했으면은 이제 지적을 좀 해주고, 잘했으면은 잘했다 칭찬해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첫 번째 문단을 어떻게 이해하는 게 좋았다, 한 문장씩 자세히 뜯어서 설명합니다. 그런 다음에 아이들이 첫 번째 문단에 대한 깊이 있고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두 번째 문단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보통 아이들이 이런 경험을 못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자기가 늘 하던 대로 첫 번째 문단 쑥 긁고, 그다음 두 번째 문단도 이제 뭉게뭉게한 상태에서 또 그냥 읽어내는 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걸 누적을 해서 이해를 쌓아나가는 게 어떤 건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강제로 코치를 하면서 정확한 자세를 잡아주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수업 시간에 다뤄지는 그 제재의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보통 다른 수업에서 한 시간에 뭐 두세 개 정도 할 것 같으면은 저는 보통 한 시간에 한 지문밖에 못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가지고 질적 깊이를 아주 극단적으로 추구하고 강제로 깊이 있는 사고와 훈련을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숙제도 마찬가지예요. 숙제도 그냥 문제 풀고 보내면은 그 채점 해주고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이 문단을 읽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 그리고 이선지를 틀렸다고 생각하는 근거가 있잖아요. 그거가 뭔지를 옆에다 써야 돼요. 그 다음에 그 근거 판단에 있어서 잘못된 게 당연히 있죠. 그런 걸 저희가 첨삭을 해줍니다. 이때는 여기서 잘못 생각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야 됐을까? 라는 걸 지적해서 아이들이 좀 강제로 정확한 사고를 하도록 유도를 하는 거예요. 이거 강제로 안 시키면 그냥 숙제를 그냥 적당히 하고 빨리 끝내고 이제 채점 받고 끝내버려요. 결국에는 우리가 학원을 보낸 이유가 뭡니까? 과외를 하면 더 좋겠지만 과외까지는 힘드니까, 과외까지 하면은 뭐랄까, 과외가 받는 깊이 있는 관리를 수업에서 받는 게 사실 어렵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제가 수업 속에 과외 관리 방식을 가져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기가 어디서 많이 틀리고 어떤 게 이제 중요한 패턴이고, 자기가 어디를 더 신경 써야 되는지를 체계화시켜서 잡아낼 수 있겠죠. 거기까지 저희가 이제 첨삭을 하면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EBS인데요. 그거 넘어가기 전에 제가 몇 개 더 보여드릴게요. 제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끝났는데, 어디 보시면 되냐면은 23페이지, 아니다. 그 전에 16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방금 전에 있었던 질문에 대한 대학교 평가원의 문제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10번 문제가 위에 보이시죠? 여기에 대한 해설이 밑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해설이 16페이지에서 끝나지 않죠. 한 장 더 넘기시면 17페이지까지 이어지는, 이게 한 문제에 대한 해설이에요. 왜 이렇게 해설이 왜 이렇게 기냐면요, 보통 이렇게까지 안 하거든요. 근데 저는 어떤 걸 신경 쓰냐면은 틀린 선지를 왜 고르는지, 이런 사고방식을 이렇게 착각하면 이 선지를 고르게 된다. 그리고 그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걸 유도해서 평가원이 패턴을 이렇게 만든다. 매력적인 오답을 만드는 그 원리까지 담아서 모든 틀린 선지를 다 분석해 놓기 때문에 이렇게 길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하나 아이들이 그냥 문제를 풀어보고 소비하고 넘어가는 방식으로 냅두질 않아요. 내가 이걸 틀렸다면은 어떤 사고방식으로 해서 틀렸는지, 그걸 평가원은 어떻게 노림수로 갖고 늘 그렇게 출제하는지, 이런 거를 깊이 있게 연구하도록 이제 시킵니다. 그게 이제 제가 다른 수업과 다른 특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23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예상 문제가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평가원의 문제를 풀어봤던 친구들도 당연히 예상 문제는 처음 보는 문제들이겠죠. 우리가 수능 기출 문제를 풀어도 다 풀어봤던 거 이런 친구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상 문제를 제가 따로 설정해서 풀어봐서 특별히 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다. 그 다음 제가 중간에 껴놓은 요 낱장 자료 있죠? 요거 한번 보실래요? 요거는 뭐냐면은 EBS 수능 특강 분석 자료입니다. 그 중에 제가 일부만 가져왔고요. 참고로 당연히 얘도 엄청나게 풍성해요. 얼마나 풍성하냐면은 보통 EBS 수능 특강에 대한 분석서나 해설서를 학원에서 이제 배부한 경우도 이제 보셨을 거예요, 당연히. 근데 보통 몇 페이지쯤 될까요? 수능 특강 문학에 대한 해설서가 제 거는요 1000페이지예요.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근데 뭐가 많냐면요, 기본적인 건 당연히 하고요. 6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사실 EBS를 하는 이유가 뭐죠? 여기도 나오지만 사실상 뭐 시간 단축 다 이제 미리 대비를 해서 얻어낼 게 있으니까 좀 특별한 제재예요. 수능 기출 같은 경우는 사실 근본적인 문해력 훈련을 하는 게 중요한 목표인데 EBS는 사실상 연계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단순히 푸는 걸로 대비가 끝나지 않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6페이지 이런 것도 출제될 수 있다 보이시죠? 이거 가지고 수능에서 엮어서 출제할 때 이런 걸 가져와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미리 전부 다 대비를 하는 게 근본적으로 큰 도움이 되겠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렇게 연계될 수 있다라고 해서 이것도 당연히 연계에 대한 가능성을 제가 자세하게 연구해 놓은 겁니다. 이걸 하나하나 다 섭렵해 놓은 친구가 EBS에서 더 할 게 없겠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요 자료들, 그 다음에 이제 9페이지 보시면은 또 뭐가 있죠? 네, 역시나 예상 문제 있습니다. EBS 수능 특강 문제는 다 풀잖아요. 학교에서도 풀 거고요. 근데 이렇게 예상 문제까지 풀면서 우리가 분석을 해나가면은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이것도 이제 두 가지 근본적 문해력 훈련과 EBS에 대한 분석이 있으면은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고 시간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저는 사과나무에서 국어와 논술을 모두 하기 때문에 그 국어도 이제 시간표 보시면은 고3 국어만 하는 게 아니고 더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뭐 일찍부터 수능적 사고 방식을 깊이 있게 훈련하고자 하는 친구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중3 국어도 이제 정규반이고요. 요번 여름 방학 때 고등학교 2학년 먼저 이제 수능으로 돌린 친구들을 위한 수능반도 진행하고 당연히 고3 논술도 제가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번 주 토요일에 인문논술 설명회가 있고 거기 제가 특별히 다른 설명에서 이렇게까지 안 하는데 아이들한테 특별히 자료도 많이 주고 경향 파악도 해주고 아이들이 어떤 대학교가 더 잘 맞는지에 대한 분석도 해줍니다. 그래서 논술에 있어서 관심이 있으셨다 혹은 이제 수능보다는 정시보다는 수능 최저 맞춰서 논술로 가는 게 더 합리적일 수 있겠다라는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한번 이제 아이들 보내주시면은 얻어갈 게 있을 겁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